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AI는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또 한 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다가오고 있죠. 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AI와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19일, 7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 월간 이선엽 시간입니다. 네. 이선엽 이사님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날이 엄청 더워졌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네. 더위에 강한 사람. 전 40대 돼도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의외로 추위를 많이 타시고 죽습니다. 더위에는 강하시다고. 야, 의외입니다. 좀 시장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사님이 오늘 주제로 딱 던져주신 게 시장은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예. 굉장히 철학적인 뭔가 질문 같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해외도 지금 경기 침체론이 굉장히 심하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게 데드캣 바운드, 즉 하락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또는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경제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 시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경제를 벗어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게 뭐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주식은 그거하고 달리 움직일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달리 움직일 때 첫 번째 사례는 신기술이 발달할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그 관련 기술이 경기 사이클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한 거의 10년 만에 또는 한 20년 이상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바뀔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나라의 수출 지역도 변하고 있고 그 수출 지역이 변하는 지역의 성장 동력도 같이 변하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경제와 무관하게 정말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역시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경제와 무관하게 아주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경제하고 주식하고 자꾸 동일시 하려다 보니 이런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기를 타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신기술 기업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AI죠. 찌찌뽕 할 뻔했습니다. 이 AI는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또 한 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다가오고 있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를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도 이미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오르는 기업들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일부는 이 AI 기업들의 경쟁 과정 속에서 거기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업,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고 뭐 국내에서도 다르지 않았겠죠. 국내에서도 당연히 뭐 엔비디아가 좋아질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흔히 얘기해서 뭐 반도체와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이 움직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단순히 이런 신기술의 발달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됐던 게 아니라 생각보다 전방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신기술의 발달은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과는 아예 무관하며 동시에 이게 혹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커지면 경기 사이클을 실제
바꿀 수도 있는 정도로 산업적 파급력이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한동안 HBM, 고대역폭 메모리 예.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고 예. 또 거기 관련된 장비 기업이라든지 소부장까지도 쭉 퍼졌었는데 물론 요게 저희가 7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만은 7월 19일에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좀 변동은 오늘.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세계가 AI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한국 시장에선 유독 이 흔히 얘기하는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AI의 관련주들,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업을 찾기 어렵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국가가 다른 데 비해서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에서 네. 굉장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이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말씀 주셨던 이 AI와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HBM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에서 이 반도체의 역할 자체가 GPU는 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GPU라는 거고 네네네. 중요한 건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그 들어와 주게 하는 역할이 HBM이라는 메모리였겠죠. 네. 그러면 사실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향후에도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드웨어 경쟁을 한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더 현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 경쟁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간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은 여기가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실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기업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AI 산업이 향후에 이 경쟁 구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구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산업의 경쟁 구도, 그들의 어떤 뭐 경쟁적인 서버 추가 투자라든지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뭐 칩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더 많은 GPU를 쓰고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 쓰고 더 많은 어떤 딥러닝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이 지속된다라면 더 많이 쓰이겠죠. 근데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지금의 흐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게 꼭 그렇게만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었죠. 지금 오늘 시점에서 7월 19일입니다. 메타가 라마2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메타가 발표하는 새로운 AI인데 이 AI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소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다 갖다 써도 돼. 다 갖다 써도 돼. 그리고 그거를 상업용으로 이용해도 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걸 갖다 상업용으로 쓰는 애들이 기존에 있었던 AI 기본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경량화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이 AI 기본 모델이 너무나도 헤비한 거죠. 오픈 AI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3조 7천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 파운데이션 모델 이상의 것들을 3조 7천억을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모델을 굉장히 경량화하는, 즉 돈을 덜 쓰게 만드는 더 적은 GPU로 더 적은 데이터로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AI 기업들의 경쟁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나 이렇게 판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주가라는 녀석은 또 그걸 원체 많이 선방이야. 그러니까요. 예, HBM 관련주들도 웬만한 거 차트를 보면 이러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포모 현상이 연초에 로봇 AI 왔던 게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 특히 후공정 일부 관련주에서는 와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 또 그러다 물릴 것 같은데라는 포모 현상과 함께 따라갔었을 때 물릴 것 같은 우려. 그렇죠. 이게 양쪽에 있다 보니까 예. 이 걱정 덩어리가 양쪽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서서히 뭔가를 반영해 나가는 그런 특성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쏠림 현상들도 굉장히 강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분들이 물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쏠림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쏠림이 있다 보니 변동성도 커지고 그죠? 단기 상승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그 변동 이상의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바닥에서 잡지 않으면 그 어중간하게 매매 편승했었을 때 오히려 그 변동성 때문에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들 그 인플루언서의 시대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그 전에는 조간 신문 보고 신문에 나온 기사 관련주가 아침에 상한가 가고 막 이랬다면 그 다음에 케이블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 출연을 해서 언급한 종목이 상한가 갔다면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이런 데서 언급된 종목들이 빵빵빵. 우선은 제가 보더라도요. 블로그나 텔레그램이라든가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일단 좋든 싫든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 사실입니다. 네네네. 학습량도 되게 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리서치 출신이지만 리서치에 있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뭔가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맞다라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이나 속도가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어디 탐방을 갔다 와서 쓰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저도 예전에 리포트 쓰다 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요즘 뭐 블로그나 이런 분들 그냥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제도권 계시는 분들은 컴플라이언스도 거쳐야 되고 또 어디 나와서 종목 이름 함부로 얘기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기대시는 것들이 이제 주요 매체이다 보니까 그 매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변동성도 크고 그게 현재 시장의 모습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같이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져. 뭐 잘 따라다니면 좋은데 너무 피곤하죠 사실. 맞아.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있지 않으면 맞습니다. 괜히 그냥 수익률 다 녹아내리기 십상이고. 사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는 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치기 쉽고요. 오히려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제대로 벌어도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 있는 거 하나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그 하시는 중에서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하나 정도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기업들이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서 많이 오를 때 이익을 취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너무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따라만 다니게 되면 사실상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엇박자를 타실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대표적으로 한 번씩은 그래도 쏠림 현상이 왔었던 것. 말씀하신 AI, 로봇, 또 뭐 뷰티, 헬스케어, 엔터 이런 것들도 한 번씩은 쭉 왔었죠. 물론 오르고 나서 그래도 한 7월 중순 들어서는 좀 7월 초부터는 좀 쉬는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한 번 뭐 순환 매장이 펼쳐질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지난해부터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최근에 있었던 이 신기술의 발달과 관련돼서 이 신기술과 관련된 즉 AI와 관련된 이 발달은 생각보다 발달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달 과정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의 성장 동력 변화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시장의 성적표를 놓고 보면은요.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재밌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수출 비중 중에서 그 높았던 25% 같던 수출 비중의 중국 비중이 네. 10%대 후반까지 떨어졌고 그렇죠. 동시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 딱 우리 표현대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그렇죠.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은 올해 내내 진짜 많게는 몇 배씩 올라대는 기업들도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 지역에 대한 변화를 유심히 보셨다라면 그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 일단 늘어나는 쪽과 줄어나는 쪽이 있을 거니 늘어나는 쪽 중심으로는 여전히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 동력 변화와 관련이 있다. 네. 우리 와이스트릿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변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경제 변화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 중에 하나가 칩스법 또는 IRA법 관련 기업들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갈등이 미중 간의 갈등이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놓고 보시면 지난해부터 마찬가지지만 아주 큰 시세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 즉 미국 제조업 변화에 최적화되면서 중국이란 나라를 경쟁자에서 배제시켰던 기업들 중심으로 아주 좋았던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었었고 네, 네. 거기에 송배전 기업들도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송배전 강조하신 지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4분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즈음. 실제 신문에 난 걸 보시면 7월부터 이미 제가 제 이름하고 그 기업들 쳐보시면은요. 그 작년 7월이었나요? 예. 벌써 1년 됐나요? 그럼요. 시간 너무 빠르다. 예. 그러니까 벌써 그 1년 전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중간에는 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한번 그랬었어요. 생각보다 쉬었다. 지금 또 올라가고 다시 랠리.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여의도에서도 이제 이쪽에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1년 뒤에. 예.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차례를 하는데 그런 방송을 할 때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냐 안 되느냐. 방산도 그랬었고 송배전도 그랬었고. 저도 송배전은 거의 월간 이선엽 할 때마다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여의도에서 핫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여의도에서 리포트를 잘 안 봅니다. 웬만하면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제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편인 거지 오히려 리포트가 나오면 저도 거기다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고맙죠, 굉장히. 이선엽 이사님은 이제 발로 뛰시고. 예. 근데 보여요.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될 때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역시 아직도 들고 있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큰 그림들을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시장이 확연하게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길게 가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도 40년 만의 변화예요, 이게. 40년 만의 변화라면 이 변화가 결코 1, 2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꺾일 때 공통점들은 공급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빼는 건 공급자들이 없고요. 네. 한국조차도 설비조차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산업의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 그냥 미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동력이 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얘기는 에너지의 변환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존에 우리는 여전히 전기가 헤게몬인데 이 전기를 그동안에 생산했던 동력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위가 가스였고 2위가 석탄이었고 3위가 원자력, 4위가 오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각각 가스하고 석탄이 한 30% 이상씩 됐었어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신재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재생으로 바꾸면 기존에 있던 발전 동력보다 뭐가 많이 필요해지냐면 송배전 시설이 몇십 배씩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발전소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력발전소는 몇 군데밖에 없지만
풍력발전소 우리가 이건 태양광은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무선으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선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미국에 전기차가 많이 깔린대. 좋아요. 전기차 많이 깔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충전소 돌 때도 송배전이에요, 또. 그렇죠. 그 무선으로 하나? 전기는 그렇죠. 거기마다 막 전기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 다 우리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청바지 사업, 금강이 아니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림들을 미리 그렸었고 그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거의 그 1년 됐습니다. 예, 그런데 왜 관심들이 없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기 송배전으로 돈 번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항상 전력과 관련된 설비들은 항상 일정 부분 있지만 정부 발주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는 관련 기업들도 별로 없고 테마를 탄 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있었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북한 그 송전 테마 막 이런 것. 예.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실질적인 수혜, 실적으로 이거는 그 이상이죠.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그려봤었을 때 뭐 태양광 많이 한다더라 아니면 풍력 많이 한다더라 전기차 많이 한다더라 그냥 저는 딱 그거 하면서 그냥 단어를 딱 두자 전기네 하나였고요. 전기인데 어디서 끌어오지? 어떻게 끌어오지? 미국은 그런 관련한 전선은 있나? 우리가 알고는 뭐 변압기는 있나? 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당국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2배 이상씩은 오른 걸로 예,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오른 기업도 있죠. 네. 그게 혹시나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예. 이쯤 되면 이제 좀 비싸지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 지점에서? 향후에 수주 관련해서 물론 보면은 기업별로 좀 다를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 2차 전지에 비해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많이 깔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저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풍력 발전소,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이 많이 깔릴 거고 충전소가 생긴다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 설비는 다 그냥 우리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 계산해 보시면 그렇죠?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사이클은 이 성장 로드맵은 더 길게 보통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길게 오르고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빼질 때도 한 10년 동안 빠져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잘 깨쳐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중후장대한 기업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 번 오르면 참 길게 오래 오르더라. 근데 한 번 또 빠지면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빠지더라.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오른 걸 본 적도 없고 진짜 처음이에요. 송배전이 오르는 건. 네네네.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그리고 산업에 대한 크기를 잘 사람들이 판단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보다도 가격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송배전도 한 30%, 40%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하면서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지붕 쳐다보고 이런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줄 모르겠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더 깊게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증권사들 리포트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리포트를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네. 근데 조선은 올해 또 어마어마한 랠리. 이것도 이제 물론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되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도 이쪽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랬던 거죠. 2010년도 이후에 보셨던 분들은 조선이 빠지는 거를 평생 보셨어요. 네. 2010년부터 실제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80%였었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그렇죠. 네. 그러니 이걸 본다라는 게 이상했었던 거고 조선 애널리스트 하신 분들은 정말 인고의 세월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이것도 사실 큰 사이클이 들어온 거죠. 큰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 길고 많이 오르는데 빠질 때도 길고 많이 빠지더라는 특성을 조금 더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 산업의 사이클 지금 한 어느 지점까지는 와 있는지는 계속해서 좀 스터디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뭐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 몇 분이 보니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참고로요.
그 이전에 앞에 있었던 조선 사이클 컸던 게 한 번 있었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 올랐냐면 25배가 올랐어요. 2007년 2006, 7년도가 꼭지였고 네. 2007년이 꼭지였고 그 이전부터 몇 년간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지금은 뭐 좀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25,000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 2등인가 3등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그때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25,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올라서 전 증권사에서 거의 대부분 뭐 버블이다 꼭지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부터 사설 많이 외쳤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50만 원까지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조선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 옆에 있었었는데 이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목표가를 넘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17만 원 되고 뭐 이랬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영혼도 없이 올리고 그랬던 거 전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괴롭죠. 괴롭죠.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치고 나가서 야, 안 되겠다 해서 갑자기 뭐 30만 원으로 확 올리고 이건 진짜 분석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거대한 배를 함께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대한 항해 이제 출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 배를 못 탄 입장에서는 수영해서 배를 쫓아가서 올라타야 됩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하나마나 말씀 못 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이지 얼마나 커질 거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걸 공부를 하셨더니 뭐 대부분 온 것 같아. 뭐 7, 8분 응선인 것 같은데 라면은 가지고 계신 분도 내려와야 되는 거고 와 이렇게 배가 출항은 했지만 아직도 이 사이즈 그려지는 게 굉장히 크다. 이걸 생각을 하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실 때는요. 기업에 대한 공부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산업이 이 산업이 얼마나 크지? 첫 번째는 이 산업이 왜 커지고 있고 얼마나 커지고 있고 우리 경쟁자는 누군가 또 설비 투자는 얼마나 돼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산업이 커질 때 여기서 가장 혜자를 가지고 있는 즉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누가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가서 구체적으로 가야 사실 이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뭐 이렇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같은 건데 어떤 분은 공부를 안 하셔서 그냥 기업만 놓고 봤더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같아라고 해서 파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했어? 이게 초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다 이런 학습의 전 차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조선에 대해서 아직 그 부정적인 뉘앙스는 느껴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 이선엽 이사님은 한 1년여 전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래서 만든 단어가 태조 이방원이었었어요. 네, 아까 태양광은 살짝 그 전력 그리드 쪽으로 송배전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조선 방금 이야기를 했고 2차 전지야 뭐 말할라위도 없고 방산도 이게 사이클이 이제 길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긴 사이클인데 우선 방산이라는 산업이 최근에 미끄러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곧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폴란드 가면서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재건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재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전쟁에 대한 어떤 종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전에 제가 방산 기업들 주가를 보니까 2차 대전 때부터 실제 전쟁이 한 번씩 끝날 때마다 방산 기업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동안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모멘텀도 그렇지만 설비 투자가 많았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군수 공장들이 많아졌을 텐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팔 데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전은 이전 전쟁과는 다른 게 방산과 관련된 사실상의 설비 투자 거의 없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옛날에 이런저런 전쟁이 있으면 미국하고 예를 들면 독일하고 전쟁을 했다. 실제로 했었었고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군비를 관련해서 막 방산 관련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니까 무기가 없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 전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의 향상이 기존에 있었던 전쟁의 향상을 다 바꿔놨어요. 이번에 AI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우리 아마 예전에도 있었던 팔란티언 기업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지역인데, 그 뒤로부터는 더블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기업이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 기업도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얘가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지역을 사진 촬영을 해보니까 전차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전차와 관련해서 얘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대조를 해보니까 이거 러시아 거네. 금방 보여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좌표를 우크라이나군한테 주면 여기 태블릿에 바로 떠요. 네. 그럼 그 좌표대로 해가지고 미국이 준 무기 하이마스 같은 데를 그 좌표대로 해가지고 발사를 하면 뭐 40-50km 바깥에서 바로 러시아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이번에 혁혁한 경우를 세우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래서 드론 사령부를 창설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전쟁의 양상은 이젠 드디어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되려면 현재 운용하는 장비들도 좀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구형 장비들이 아니라 이것과 연동돼서 쓸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필요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장비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기업별로 많이 다릅니다. 2차 전지도 모든 기업이 다 오른 게 아니라 네. 특정 기업 몇 개만 많이 올랐듯이 네네. 방산도 제가 보기엔 모든 기업들이 다 오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순차적으로 국가별 수요, 또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방산도 수요 기업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좋은 그림을 그리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혹시나 언제가 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혹시 종전 이런 얘기들 나오면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예. 길게 보면은 군수산업, 예. 방위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는 틀림없이 있어 보이는데, 예. 뭐 종전 기대가 높아진다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악재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종돈이 된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사실 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국들이 이미 방위 사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많이 짜놨어요. 네. 인도도 있고 여기저기 다들 살펴보시면 네.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점들에서 많이 선전을 할 수 있다라면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무기만 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AS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기 1을 팔면 사실 이익은 곱하기 3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에서 방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라고 보진 않아요. 예. 여전히 그때도 뭐 폴란드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겠지만 사실 그거는 수출에 대한 방식을 몰라서 생긴 오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서 방산이 함부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방산 사업이 보일 거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방산은 정말 길게 보고 투자 안 하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재미가 없거나 또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도 많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거나 지루할 네. 수는 있고 정말 보려면 길게 봐야 되는. 그래서 요즘 지금 오늘 참 그런데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분들께서 너무 할 일이 많죠. 저는 그래서 요즘 매크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 왜 자꾸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산업에 조금 원래도 그렇게 안 중요해요. 네. 예.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그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매크로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을 때는 뭐냐면 경제 자체가 재고순환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일반적인 경제가 항상 움직일 때는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쭈글라 파동, 키친 파동, 네. 콘트래프 파동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파동이 있었을 때 굉장히 유용했었던 그런 것들이 경기 순환을 가지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재고순환 주기는 제조업 중심일 때 이게 가능해요. 네. 제조업들은 물건을
그러니까 뭐 수요가 많아지면 재고를 많이 쌓고 재고를 많이 쌓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재고로 처리하는 과정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플랫폼 경제가 되다 보니까 뭐 여기 뭐 재고가 있나요? 재고도 없지. 왜냐하면 플랫폼 경제 자체가 이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대는 방식도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재고를 안 남기는 방식으로 막 그렇죠. 가져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근 10년간 여러분들이 경제 관련 전문가들을 보신 적이 없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 보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경기는 경기 순환 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있던 경기 순환 주기하고 너무나도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번 시장에서 이전 사례 10번 중에 9번이 그랬다. 통계를 많이 들이댔으면 100에 10은 제가 볼 때 100에 90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나하나 경제 지표를 보려면 하나하나 그때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의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했던 통계를 들이대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 꼼꼼하게 그때 상황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광훈 대표님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유일하게 보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진짜 배우는 중입니다. 저도 그분 걸 보면서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우는데 그분 하시는 거면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죠. 하나하나.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전 사례가 비슷했을 때 통계를 따져보는 건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이전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지부터 따져보게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적으로 그냥 심플한 게요. 이랬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를 때 주가가 빠졌으면 물가가 빠질 때는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그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번에 물가가 몇 % 나올 거냐 뭐 계속해서 고민들 하셨고 그래서 미국이 0.5% 금리 효과 고민을 하셨지만 잘 보시면 미국의 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왔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게 원래 주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그걸 신경 쓰실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는데 그렇게까지 목숨 해가지고 마치 이게 전부 다인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상하리만큼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끼어들어가지고 주식 보는 방법을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죠. 골프 선수들이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골프보다는 조금 대중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잘하는 요즘 뜨고 있는 거는 테니스 같은 것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그 발재간이라는 거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그게 우리 전체를 대변한다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저는 진짜 공 가지고 가는 건 정말 잘 못하는 성격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시잖아요. 우리 전체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손흥민 선수고요. 우리는 그냥 일반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축구 동호인.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나온 모든 단어 중에서 현재 경제를 제일 잘 설명하는 단어는 양극화예요. 양극화. 그냥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잡아서 양극화라고 하면 소수의 잘 사는 분들과 다수의 어려운 분들이 존재하는 게 양극화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렇죠. 다수의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게 일반 경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라고 하면 소수의 잘 사는 분들과 정말 다수의 어려운 분들을 다 합쳐서 나온 게 경기 지표예요. 그게 GDP고 성장률이고 이런 거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정말 그 소수 분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몇 분을 만들어 놓은 게 주식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상장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우리나라에 수만 개 기업이 있지만 실제 상장된 건 몇 개 안 되죠. 다 상장하고 싶으나. 그러다 보니 국가대표만 모아놓은 게 주식시장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다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몇 국가대표들이 잘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전체가 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이게 주식시장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이래서 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제 유통주 안 좋잖아요. 백화점주 좋습니까? 안 좋죠. 이마트도 안 좋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편의점도 좋나요?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다 반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반 경제를 반영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반면에 국가대표들은 시가총액이 큰 거죠. 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경제가 좋다 안 좋다 논란은 많지만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 AI의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불러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7종목들. 근데 걔들만 좋으면 주가는 또 올라가요.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주식시장에 들이대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달리해야 된다. 사실 그 달리하는 게 쉽지 않으니 저라면 사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경제를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우리 뭐 이대우 기자님하고 그런 제가 이제 한 번은 또 그런 기회를 가질 텐데 경기 지표를 주식시장으로 어떻게 변환해서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기 축구보다는 국가대표팀에게 투자를 하고 그렇죠. 국가대표팀 네네. 중에서도 손흥민에게 더 많은 그렇죠. 비중을 투자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아유, 너무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기 축구. 조기 축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조기 축구는 아침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살짝 힌트를 주셨던 게 면세점 영업시간. 예. 면세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연장이 안 됐죠. 안 됐어요? 네네. 예. 보통 몇 시더라? 6시 반? 6시 반. 보통 한 8시까지 해야 되는데 네네네. 되게 일찍 닫고요. 아직도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중국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네. 중국 특집 이후에 중국과 관계가 더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반간첩법이라는 걸 내놨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관련법 보고 중국 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까요? 그래서 여행주들 더 많이 빠졌고 뭐 카지노 관련주들 더 많이 빠지고 막. 왜 많이 빠졌냐면 그러면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입김이 되게 큰데요. 제가 최근에 놀랬던 건 뭐냐면 황금 노선 중에서 중국 가는 황금 노선 중에서 제일 황금 노선 2개를 꼽으라고 하면 김포 상하이 노선하고 이제 인천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김포에서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아하. 저는 주로 그쪽으로 다니는데 또는 김포 베이징 노선이 있어요. 북경 가는 게. 근데 김포 베이징 노선이 폐지가 됐어요. 이게 중국에 있는 소형 도시거나 그런 데도 아니고 중국의 수도를 가는 비행기가 김포에서 가는 제일 편한 게 폐지가 됐다라면 얼마나 사람이 안 가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저도 지난번에 상하이 갈 때 진짜 한 3줄에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누워서 갈 정도로. 왜 비즈니스 끊어 할 정도로 막 여기 갔다 누워서 저기 갔다 누워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없었었거든요. 김포에서 베이징 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 이거는 경제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중국에 가기 위해서 너무 불편한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비자를 내야 되는데 예전엔 비자는 그냥 돈만 주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무로에 가면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충무로에 가면 옛날에 그 웅진 빌딩, 극동 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문 날인을 다 해야 돼요. 재벌이든 누구든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걸 하지 싶을 정도로. 그거 한번 갔다 오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 입국할 때도 되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옛날에 안 물어봤거든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사진 한번 잘못 찍으면 반간접법 되겠는데 누가 찍겠어요, 그렇죠? 여행 가면 사진 찍는 게 반일 텐데 사진 찍지 말라면 그냥 이런 거죠. 굳이 뭐 내가 그렇게 불편한데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여행이란 건 가서 즐거워야 되고 갈 때도 즐겁고 가서도 즐거워야 되고 진짜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 어떤 그 사건만 아니라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불편하다라면 그 쉽게 늘어나진 않겠죠.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 단체 여행객들을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야 많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인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어서 실제 면세점에 이런 관련해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난 거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게 위안이었으면 이었는데 너무 막 중국만 기다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이지를 제가 않고. 자주 가보는데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제가 아마 먼저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월간 이선 여부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월간으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그 화장품 OEM, 특히 중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화장품 OEM을 준다.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관련 기업들 주가 지금도 괜찮아요. 좋죠. 예, 오늘까지도 주가가 오늘은 잠깐 삐끗하긴 했는데 최근에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야금야금. 예, 야금야금. 근데 이렇게 뭐 막 확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건 조금 필요가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중국의 소비 지표 네, 맞습니다. 또 이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실업률이 높은 게 화장품을 제일 많이 바르는 세대죠. 청년 실업률. 청년 세대. 21%나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내가 직장이 없는데 밖에도 안 나가면 화장품을 찍어 바르진 않을 거니까 그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실업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어쨌든 중국인들도 자기네 제품을 쓰더라도 그 OEM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 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기업들이 다행스럽게 최근에 또 미국에도 진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파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 소비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네. 대표적인 게 그 FNF였는데 예. 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전보다는 덜 하잖아요. 예.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신저가 가다가 네. 7월 19일에 8% 거기서 더 폭락을 해버렸네.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 경기 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FNF가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의 턱걸이를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네요.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더 많이 벌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 쓰는 것들이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 계층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분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나마도 뭔가 리오프닝 이후에 저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전체적으로 뭐 반보안법이라든가 간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굳이 중국을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만들게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저런 어떤 그 영향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확인하고 하셔도 충분해요. 예. 확인하고 가도 늦지 워낙 않다. 많이 빠지니까 사실 첫날 확인하고 뭐 따라간다고 해서 뭐 탈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조금 늦더라도 그렇죠. 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소비라는 거는 눈으로 확인이 나중에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네네. 저도 또 이제 거의 매달 갈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몰래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쇼핑몰이나 유통점은 사진 찍었다고 잡아가지는 않겠죠. 어디 뭐 철조망이나 자연이나 막 공항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사실 그것만 찍는 게 전 공항도 찍거든요. 공항도 뭐 소비 관련된 이런 쪽만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매장. 그렇겠죠. 그렇죠? 아, 우리 저 이선엽 이사님 잡혀가면 안 되는데. 예, 저 구하러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 왜 이번 달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중국에 구금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밥은 좀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냥. 예.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창 계속 밀렸어요. 예. 특히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 중에서 더 안 좋았었고 특히 어떤 엣지를 최근에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은 후두둑 밀렸었고 예. 그러다 약간의 뭐 반등기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또 원체 바이오는 기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혹시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혹시 이쪽은 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우선적으로 제가 제약 바이오를 잘 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뭐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그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원체 기업마다 또 네, 다르니까. 너무 달라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 기업들이 되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신약 개발한다라고 했던 기업들 중에서 사실 말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좋은 결과를 냈던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을 유혹을 했다가 실제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1차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겪다 보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기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신약을 개발하기가 역량이 생각보단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들이 싸다 비싸다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역량이 있고 충분히 가능이 있어라는 정도의 어떤 조금 큰 어떤 그 획을 기울 만한 정도의 신약 개발 정도는 나와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약 개발이라 하면 FDA 승인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고의 우리나라가 바로 승인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 후보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 흔히 얘기하는 상위 몇 개 기업들한테 라이센스를 파는 그렇죠? 이 판권을 파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신뢰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신약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 신뢰를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한국이 잘하는 분야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잘하는 분야. IT 강국이기도 하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아마 의대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네. 제일 선호하는 그 과 중에 하나가 피부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그 관련 기업들이 나쁘지 않았었을 거고 그쵸. 관련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 네, 그렇죠? 뷰티 헬스케어 뷰티 헬스케어 쪽에도 뭐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의외로 계량 신약 이런 것들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기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업들 정도는 제가 볼 때 모르겠지만 나머지 기업들 일반 제약회사들 중에서 순수 제약회사들은 제가 볼 때 저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싼 거에 하는 것들이 많은데 뭔가 내가 신약 개발하고 있고 이거는 곧 대단한 일을 벌일 거야라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신뢰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먼저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저 역시도 너무 많이 당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여의도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사장님 언제 비행기 탄다더라. 언제 뭔가 나온다더라. 저는 나온 거를 언제 간다. 언제 간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관련 기업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신뢰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이거를 바라보는 그 제약 신약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정말 진짜 아닌지 해줄 테니까.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네네네. 그죠? 1대1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제가. 대신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좋으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정도로 좋으면 저는 글로벌에서 메이저 제약사들이 분명히 입지를 할 거다. 그게 상식이고 네. 그렇다면 믿어줘야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만 얘기를 하고 좋다 얘기하는 거를 저는 고지고대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실력도 있을 거고 다 알겠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관련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 약에 대한 후보 물질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기업에 대해서 먼저 신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제약 쪽이 아닌가. 뭔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제가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제약업종에 대해서만 유일하게는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뢰의 문제는 결국 결과물을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너무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보여주는 기업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여러 관련 빅파마 기업들이 한국의 후보 물질이 너무 좋으니 나도 한번 한다라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들리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기업들이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참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전 쪽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원전 쪽에서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탈원전에 탈원전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신규 원전까지도 검토해 본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증시에서는 좀 어떻게? 사실 그 원전은 좀 더 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도 얘기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처음에 원전을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뀐다라면 현재 있는 전력 설비로 그 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는요. 전기를 진짜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 잡아먹냐면 챗 GPT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 번 물어보실 때마다 요 물 한 병이 없어져요. 그런 정도로 부어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할 때마다 컴퓨터가 뜨거워지잖아요. 네네네. 그 열을 식히는데 이 정도 물이 들어간다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런 정도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원전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으나 어느 순간에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전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커질 때 그 네. 대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오픈 AI. 예, 오픈 AI의 창시자. 최근에 보셨나요? 어디에 왔다 투자했는데? 원자력에 투자했어요. 보셨나요? 그 예. SMR 같은 소형 원전. 예, 소형 원전에 투자를 했고 며칠 전에 그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 상장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며칠 전에 됐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AI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SMR에 투자했다라 공식 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제 얘기를 믿으실 필요는 없고 샘 알트만이 원자력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AI 하는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저 많은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까지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고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안 중에 하나를 원자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 보니 뭐 제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문은 닫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지도 말고 아, 저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보고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먼저 서둘러 들어가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고로 투자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 그쪽은 이제 보면서 뭔가 그 고민이 본격화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전기가 많이 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동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너무 많이 사용돼. 그동안에 차는 전기를 안 썼던 애들이잖아요. 네. 안 썼던 애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전기를 썼었을 때 이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대안으로 뜨겠죠. 그렇죠? 그때를 기다리시면 될 거고 다만 최소한의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아, 미리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원전을 공부했을 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금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 좀 너무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이거는 미리미리 예. 씨앗을 뿌려놓는 거잖아요. 뿌려놓고 좋은 건 뭐냐면 아주 싸게 사요. 그래서 아주 싸게 사다 보니까 실패해도 손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잊혀져 있을 때. 예, 잊혀져 있을 때. 사실 신기하게 원전 관련된 것도 좀 그쪽 관련주에 그래도 좀 호재성 기사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네. 왕왕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별로 반영은 또 안 되고. 조그만 정책성 기사 가지고 저는 이제 반응을 안 하고요. 그래도 뭔가 이 산업으로 움직일 만한 큰 원동력이 글로벌적으로 뭔가 태동을 했었을 때 저는 움직이는 편입니다. 네.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조금 대준다고 해서 어디에 조금 한다고 해서 저는 투자하는 거는 그건 단기성인 거지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제가도 뭐 계속 앞으로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도 뭔가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사업을 처음 얘기할 때는 한번 귀 기울여 한 번만 봐주시면 꼭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왜 저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한 번만 조금 봐주시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막상 이게 들어왔었을 때 아 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게 만약에 막상 시작되면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큰 그림은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성 재료로 가는 거는 주가도 이제 단기에 그칠 수 있고 저도 큰 그림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큰 사이클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네. 투자자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보 매매거든요. 저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저도 차단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혹하죠. 예, 인간이니까. 혹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안 사면 또 올라요.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너무 빠르고 누군가는 먼저 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그 선두에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차단하고 제가 앞서 말했던 큰 그림 그린 것들이 현실화되는 거 하나씩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결코 나중에 뒤에 끝나고 보면 수익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조유방부터 시작을 해서 방산부터 송배전에서 여의도에서 제일 먼저 그랬던 게 저였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을 못 해줘서 그런 거지. 그렇죠? 별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또 빠르게 하시는 분들도 시장을 보면서 아 정말 시장이 빨라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 한 달에 한 번씩 맥을 쭉 짚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경기 침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신기술 예. 정말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는 이야기부터 미국 쪽 수출 비중 예. 기업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조선과 방산의 빅사이클, 예. 또 뭐 바이오 어떤 신뢰의 문제로 회복하는 포인트, 또 원전까지도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월간 이선협이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 그 경기 지표를 보실 때는 지표를 보시는 것보다 그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신 분들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창드래곤 형.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한 분 얘기만 좀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롬 파월 의장이라든가 또는 자넷 옐런 재무장관 얘기를 기본적으로 듣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책을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7월 19일자 기준으로 자넷 옐런 자무장관이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식고 있어요. 천천히. 예. 근데 그게 해고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이전보다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리는 사람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1.6개 일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 1.6개 일자리를 뭐 1.5개 또는 1.4개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해고는 안 다니지만 임금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갈 데가 많으면 야 저기서 오라 그래. 나 임금 더 주지 않으면 여기 안 있을 거야 할 수 있지만 뭐 1.5개 이하로 내리면 내가 여기밖에 못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더 달라는 얘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서 물가가 재발할 거냐 안 할 거의 가장 큰 핵심은 임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거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다. 그리고 이 임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준이 가이드를 줬어요. 네. 숫자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고용지표 보실 때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보실 때 다 중요한데 실업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전달 기준으로 0.29, 0.3까지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 3.5입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3.5% 나왔습니다. 또는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0.3% 정도 나왔습니다 하면 사실상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나왔던 건 0.3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 있죠. 약간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더 진정이 되면 뭐 인플레이션이 이런 거 전혀 그렇죠. 신경 쓸 필요 없이 더 산업과 기업에 더 집중을 해도 그러면 되는. 흔히 얘기한 연준의 긴축이 끝나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투자분들께서 우리 그래도 정광훈 대표님가 너무 잘 해주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저기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표 가지고 경제학자마다 해석을 달리하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딱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보는 기준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달 기준으로 0.3% 이내. 그걸 11로 곱해보면 3.5니까 연율 기준 3.5% 이내로 들어오면 그 밑으로 들어오면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긴축이 끝나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명쾌합니다. 월간 이선협. 8월엔 날짜 어떻게 있죠? 캘린더. 예, 또 한번 바로 잡아야 드리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저도 항상 까먹어가지고 네. 오늘도 뒤에 또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연락하셔야겠다. 월간 이선협 7월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